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일을 해보자. 이제 많은 분야를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글로벌리 대한민국이 넘버원인 분야가 꽤 많거든요. 거기선 이제 저희가 퍼스트 무버예요. 하고 뭐 LED MD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9년부터 매년 세 가지 이상 산업기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이제 정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정부가 그걸 활용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이 지금 많이 뭐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들은 말씀인데, 부산 같은 경우가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380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330만 명입니다. 50만이나 줄은 거예요. 대한민국 제2도시가 그럴진데 다른 데는 뭐 굳이 안 물어봐도 뭐 상황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면, 그럼 그 50만이 어디서 줄었느냐?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다 수도권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전체, 지역 생태계 자체를 뭐 논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R&D 쪽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지역 R&D도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면 이 중앙정부에서 계획하는 도전 혁신적인 R&D와 이 지역이 주도하는 R&D가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만들고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R&D 정책, 투자 전략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신산업 MD로서 우리 신산업 분야의 지향점, 방향을 더 나은 사회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토죠. 그러니까 슬로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어젠다로 이제 세 가지를 저희가 도출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건강한 삶, 두 번째는 안전한 사회, 세 번째는 편리한 생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들이죠. 그래서 그것 쪽 관련한 핵심 기술 테마들을 만드는, 도출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부터 휴먼 팩터 지능화라는 대형 사업을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휴먼 팩터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사람이 하는 부분을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산 인력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기계나 로봇이 받아야죠. 인간을 위험하고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해서 더 안전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생산성도 사람이 혼자 할 때보다, 혼자 내는 생산성보다 훨씬 많이 올리는 이 세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그게 이제 휴먼 팩터 지능화가 예타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알키미스트 MD를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렸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알키미스트 같은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한 가지 기술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AI, 뭐 빅데이터, 요즘에 핫한 뭐 이런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다양한 기술들은 이제는 거의 공통 기술이에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걸 뭐 자동차, 로봇, 뭐 드론 이런 것도 경계가 없는 것처럼, 전자장치와 컴퓨터하고도 경계가 없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대형 사업 기획하고 뭐 이런 일들을 기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그 퍼스트 무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직은 좀 어색해요. 예. 그리고 일부에 국한돼 그렇죠. 예.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 또는 기술 이런 쪽은 결국 서구 선진국 또는 옆에 있는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을 많이 우리가 벤치마킹 하면서 성장해 온 게 사실이고요. 대신 이제 한국이 한민족이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로서는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가진 국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놨던 거를 우리는 뒤에서 쫓아가긴 했지만 더 빨리, 더 싸게, 더 좋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뛰어넘은 거죠.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사실 뭐 미국이나 일본이 포기한 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그걸 포기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경쟁이 안 되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 있다 보니까 더 선도적인 것들을 찾아 나간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잘 살고 싶으면 지금 같은 산업 구조로는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미국, 독일, 일본이 그만하겠다고 내팽개쳐둔 산업에서 우리가 맹주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걔네들은 뭔가 더 좋은 걸 하고 있을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하다가는 뭐 쫓아가다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또 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일을 해보자. 이제 많은 분야를 이제 우리가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글로벌리 대한민국이 넘버원인 분야가 꽤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퍼스트 무버예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가려고 그러면 도전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전에 그렇죠. 예. 그전에는 누군가가 해놓은 거 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의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실패하면 혼나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그것도 못 따라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됐을 때 우리가 탑에 딱 서고 보니까 큰일 났다. 따라할 게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했다고 혼을 내면 사람들이 도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전교 1등 했는데 1등 했다고 혼내면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뭐 뭔가 하다가 조금 잘못돼도 더 잘할 거야 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적인 수준이 그만큼 올라오게 된 거고 그래서 실패를 해도 우리가 용인하자. 실패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알키미스트들이 연금술사들이 그렇게 도전을 했다가 결국은 실패했지만 인류의 화학 분야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거든요. 그 덕에. 그럼 우리도 도전하다가 설사 실패를 해도 가장 그 못 얻는 교훈, 가장 나쁜 교훈이 뭐냐면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를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거라도 얻을 거 아니에요. 예, 또 다른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해보자라고 2019년부터 굉장히 의욕적으로 저희 산업부 내에서 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그 산업부가 갖고 있는 자체 예산을 갖고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예산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디벨롭을 발전을 시켜 오다가 예산을 이제 올 초에 확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한 4,142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알키미스트 사업을 이제 올해부터
이제 테마 올해 선정된 테마는 3개입니다. 어떤 예.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3개가 하나가 노화 역전. 우리가 엔티 에이징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노화 방지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노화 방지가 아니라 노화 역전, 리버스 에이징. 벌써 굉장히 느낌이 도전적이고 뭉클하잖아요.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도전해 보자. 뭐 피부가 됐던, 눈이 됐던, 뭐 어떤 장기가 됐든. 그래서 뭐 그런 그걸 뭐 인간 전체를 젊게 만드는 거는 당장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더라도 부분 도전하다 보면 이제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노화 역전이라는 주제를 하나 테마로 뽑았고요. 두 번째 테마는 그 메타버스의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가장 큰 허들이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를 다 망라하는 거잖아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경계가 너무나 명확하고 불편한 거예요. 이런 뭔가를 껴야 되고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HMD 같은 걸 이렇게 끼고 좀만 움직여 보세요. 이거 덜컹덜컹거리고 뭐 땀 나면은 여기 김설이고 뭐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로 그 입체 영상을 보게 되면요. 한 30분 정도 지나면 다들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끼고 24시간 생활한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 세계하고 메타버스 사이를 이어주는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거에 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것만 만들어내면 메타버스 세상을 우리가 좀 더 빨리 당길 수가 있겠죠.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테마입니다. 그것도 좋잖아요. 예. 세 번째 테마는 생체 모방형 탄소 절감이에요. 참 요즘 그 날씨나 이런 것만 봐도 좀 옛날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비용이 고비용 구조로 탄소를 절감하고 줄이는 그런 접근은 물론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뭐 그걸 안 지키면 유럽에서 뭐 언제부터는 수입을 안 하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걸 만족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수출해야 되니까. 예.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준을 낮출 수 있으면 이제 온 인류가 다 편안해지는 건데 그런 대표적인 게 이 광합성 하듯이 식물이 하는 게 바로 탄소 저장이거든요. 광합성을 통해서 햇빛을 받고 CO2를 흡수해서 CO2에서 O2 빼서 산소 우리 숨쉬게 내주고 C는 지가 저장하고 양분으로 쓰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이제 생체 모방형 마치 식물이 하듯이 또는 우리가 미생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뭐 세균 같은 뭔가를 활용을 해서 탄소 중립을 좀 빨리 당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자. 가 이제 세 번째 테마입니다. 마치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주장을 했던 거, 뭐 마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제 특히 R&D 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격하게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이게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국정 목표인데 민간 주도라는 거는 현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타당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0년 전만 해도 정부가 어떤 테마를 발굴해서 민간한테 하자고 했었어요. 뭐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HD TV를 비롯해서 이제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야가 그다음에 이 통신, 이동통신이나 초고속 통신 이쪽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선도를 했고
당시에 대기업들이 막 참여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일들을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죠. 올라온 이 시점에서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됐죠. 대기업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정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보다 일반 대기업들이 더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정부가 우리가 선도할게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5년, 10년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다들 겁을 냅니다. 실패했을 때의 데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들 겁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제 굉장히 선도적이거나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분야는 이제 정부가 먼저 과거에 우리가 1, 20년 전에 정부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민간을 땡겼던 것처럼 그런 분야는 이제 그 역시 특히 뭐 최근에 누리호가 올라갔잖아요. 예. 전 국민이 다 박수치고 그거 정부 돈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크거나 도전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정부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민간이 주도하고 어떤 목표 지향 또는 임무 지향형 그런 이제 대형 사업, 그걸 저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는 메가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되고, 뭐 특히 뭐 신산업 MD나 이 전략기획단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올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좀 아까 굉장히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조차도 미국의 뭐 달파라든가 일본의 문샷 같은 도전적인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MD로 있고 또 저희 산업부에 보면은 이제 산업 분야별로 PD님들이 계시거든요. 뭐 자동차 PD, 항공 PD, 조선 PD, 바이오 PD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별로 PD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틀도 뭐 달파 이런 데에서 배워온 틀입니다. 저희가 그걸 이제 근데 이제 그 다만 좀 아쉬운 건 그 달파 같은 경우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일들을 주도하게 하는데 거의 이제 전권을 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100%다 믿고 맡기고 하는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좀 많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어떤 뭐 협의나든지 이런 것 그렇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약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약간 수정된 별파 형태라고 보면 그렇죠. 예. 수정이 뭐 많이 됐죠. 현실적으로 많이 돼 있는 상태고 그 각 부처에서 산업부, 과기부, 뭐 중기부 이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국방부조차도 새로운 접근을 R&D 측면에서 하려고 하는데 한국형 달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한국형 달파. 왜냐하면 이 미국 시스템을 뭐 또 완벽하게 그대로 갖고 오는 게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2019년 7월인가요? 그 일본 이제 고 아베 그분께서 이제 이 한국을 상대로 하여튼 좀 무역 분쟁을 좀 야기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걸 저희가 이제 소부장 사태라고 보통 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소부장 사태의 골자는 결국은 뭐 그게 일본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국가적인 감정까지 섞여서 좀 더 그 화도 많이 나고 그러긴 했어도 결론적으로는 그 일본이 이 수출 규제한 품목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본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민관이 협조를 해서 굉장히 대응을 잘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그리고 산업부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소부장 관련한 일들을 저희가 굉장히 잘했는데, 그때 대신 좋은, 미리 우리가 백신은 면역을 확보하려고 맞잖아요. 백신 맞은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질 거를 아무도 몰랐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의 밸류체인, 글로벌 밸류체인이 마구 흔들리고, 지금까지도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가다, 뭐 공급망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흐트러진 상태가 됐는데, 저희는 그거를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한 6개월 전쯤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은 꼴이 돼서, 그거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 좀 저희가 대응을 잘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가장 핵심은 공급망의 안정화 그리고 다변화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러니까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거는 일단 우리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일단 좀 갖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에 취해서 지난 십수년 동안, 그럼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있어? 싸고 좋은 게 저기 있으면 저기서 갖고 오고 여기서 갖고 오고, 이렇게 뭐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인류가 잘 몰랐겠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2019년이라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뭐 이동의 제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실질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은 2011년부터 전 세계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리쇼어링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이 아무리 고부가 가치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산업 쪽으로 간다고 해도 그 산업의 고용 창출력이 이 제조업만큼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려니까 제조업 다 예전엔 내보냈었는데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게 리쇼어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랬고, 또 중국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예전에는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품을 수입해서 여기서 조립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는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자기네가 자가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줄었죠.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또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뭘 쓰냐면 중간재의 교역량으로 얘기합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중간재의 교역량. 그러니까 수출입 중에서도 중간재만 딱 따지는 거죠. 그게 2011년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그게 과격하게 나타난 게 이제 2020년 코비드 19부터 이제 과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런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깨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상당히 많은 뭐 소재 부품을 자국화한 것처럼 우리도 꼭 필요한 것들은 비용이 좀 고비용 구조로 가더라도 일부는 자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갖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 그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거는 진짜 로우텍 제품이거든요. 그게 없어서 2020년에 몇 달 동안 현대 기아차 공장 섰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종 부품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요즘에 뭐 자동차 살려고 그러면 뭐 1년 기다려야 된단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뭐 우리 재작년에 역시 뭐 와이어링 하니스 이전에도 마스크조차도 대란을 겪었었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작년에 요소수 사태. 요소수가 그게 뭐 그
돈이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 안 만든 거거든요.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다가 썼는데 또 역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좀 선별하는 작업, 그 작업을 해왔습니다. 산업부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가화해 놓지 않으면은 그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싶은 것들은 이제 자가화하는 노력. 그리고 공급망을 또 안정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다변화예요. 루트를 그렇죠. 한 군데 그게 요소수 같은 경우는 중국에만 의존하다가 와이어링 하니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에만 의존하다가 그렇게 딱 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원이나 소재를 무기화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히토리오 같은 경우는 중국만 나는 게 아니고 호주도 많이 나거든요. 땅이 넓은 나라들이 이제 그런 게 나올 확률이 그만큼 높으니까. 그럼 우리가 대신 이제 중국은 장점이 가깝고 아직 싸고 근데 조금 더 비싸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더라도 그런 2개, 3개 이상의 이제 공급 루트를 확보하고 있어야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까지 일을 하고 있으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또 그런 것들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민간 전문가들, 정부에서 일을 하는 민간 전문가들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게 정부에서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수용을 해서 지금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또 그런 걸 잘 수용을 한 뭐 정부나 또는 뭐 국민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고요. 저희 전략기획단에 제가 MD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거는 이 산업부의 R&D뿐만이 아니라 산업기술 전체, 산업부의 방향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싱크탱크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지난 수년간 계속 해왔었고, 최근에 이번 이제 정부 들었으면서 산업부의 진정한 싱크탱크로 전략기획단을 이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이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확대 재편되는 전략기획단은 그런 산업별, 업종별 구분이 아니라 기능별로 가야 되겠다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 전략 또는 메가 프로젝트, 그다음에 성과를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 성과가 그냥 사장되면 아깝잖아요. 예, 사장되어 있는 것 중에 발굴할 건 발굴하고 잘 될 수 있는 건 더 도와주고 하는 성과 확산하는 이런 이제 기능적인 구분으로 이제 MD 조직을 바꿔서 산업부는 부처의 특성상 여전히 이렇게 수직적으로 구조가 돼 있다면 전략기획단은 횡적으로 수평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그 소통하고 협력해서 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바꾸게 됐는데 뭐 그건 굉장히 그 잘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임무지향형 그 민간 주도의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